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 한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한 집안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혼이 걸린 문제에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는 너희 집은 부유하니 내가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상식을 벗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예비 신랑은 제 면전에서 대놓고 너희 집에서 얼마나 해줄 건데? 라고 묻는 인간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들의 계산기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예물과 예단을 깎아내리고 저희 집 재산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조사 과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잠시 어려워지자 그는 제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해? 그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결혼은 철저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투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에서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1층에서 꽤 이름난 정육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식당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식사 시간이면 수십 미터씩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고 전국에 지점이 5개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희 식당은 그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야전 사령부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철학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은 배가 터지도록, 고기는 아낌없이 내주는 것, 그 진심 덕분이었을까요?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좋은 고기를 대주겠다는 거래처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장사 수완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데에도 능력이 탁월하셨습니다. 특히 신용은 목숨과도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며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분인지 사람의 속내, 특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의 의도는 금방 알아차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만할 때쯤이면 꼭 허점을 찔리곤 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가왔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제 자신이 아닌 저희 집의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분주한 식당 일과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시면서도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일 케이크조차는 동네 빵집에서 2만 원짜리를 사오시며 비싼 케이크 먹는다고 입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것 아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 저희 집 살림은 늘 든든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돈 잘 버는 부잣집으로 비쳤습니다. 덕분에 SNS나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며 저희 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꼭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라며 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 빠듯하다며 웃어넘기셨지만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재산의 지분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경계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을 맞는 아버지, 장부를 정리하는 어머니, 거래처를 뛰어다니는 오빠, 그리고 퇴근 후 가게 일을 돕는 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사만 해도 평생 밥은 굶지 않겠다.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르고 말솜씨도 좋으니 완전 장사꾼 체질이야. 어머니가 받으셨죠. 장사야 평생 해도 괜찮지만 저런 성격이 시집가서 며느리감으로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어설프게 착해서 집안 말아먹는 며느리보다 100번 낫지. 내 성깔이면 웬만한 놈들한테는 절대 안 밀릴 거다. 아버지의 칭찬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이룬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이 순탄했을 거라 짐작하지만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저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자리도 잡았으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이번엔 정말 괜찮다. 제가 물었죠. 그 괜찮다는 기준이 뭔데요? 성격, 직업, 아니면 통장 잔고. 다 괜찮지. 돈 잘 벌고, 성실하고, 집안도 반듯해. 내 조건과도 잘 맞을 거야. 집안이 반듯하다는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보통 너희 집과 급이 맞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방송과 SNS 덕분에 잘나가는 고깃집 사장 딸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했고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그 꼬리표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점 이것이 나를 노리는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도 언젠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사람 신용부터 확인해. 장사하는 집은 어설프게 돈 있는 척하면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돈 있는 척했다고 그래. 내가 안 해도 이미 세상은 우리 집을 그렇게 봐. 세상 사람 무서운 거 너도 알잖아. 절대 방심하지 마라. 오빠의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보다 내 돈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이 포장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반듯하고 말투는 상냥하지만 대화 속에는 슬쩍 돈 냄새를 맡으려는 질문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소개는 모두 거절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친한 언니가 이 사람은 진짜 괜찮다 하며 끈질기게 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 대기업 재무팀에 다니고 외모도 깔끔하고 성실해. 내 성격에 허튼 짓 하는 놈이면 바로 잘라낼 거잖아. 그냥 밥 한 끼 먹는 셈 치고 나가봐. 솔직히 대기업 재무팀이라는 말에 기가 솔깃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밥이나 한 번 먹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레스토랑.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까지 첫인상은 합격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던진 첫마디는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다 보니 돈이 없으면 인격도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오해는 마세요. 돈이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체면도 구겨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속으로는 이게 무슨 자기소개인가 싶었지만 일단 웃어넘겼습니다. 겉모습이 단정하고 말투도 부드러웠기에 그저 가치관의 차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종교인이라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며 살아온 탓에 어린 시절 꽤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예민한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대부분 경제와 재테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봉, 투자, 부동산, 금리 이야기까지 막힘없이 나오는 것을 보니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제 눈에는 그저 계획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든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저녁 식사 제안이 왔습니다. 장소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한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예요.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이것이 제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 많이 들었다. 친정이 고기 장사를 한다며? 하루 종일 기름이랑 연기 속에서 일하니 손도 거칠고 옷에도 냄새가 배겠네. 그런 데서 오래 일하면 우리 며느리 피부나 건강이 상할까 봐 내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 첫 만남에 첫인사로 냄새와 건강 걱정이라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깔린 미묘한 무시와 선 긋는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문화공연 티켓이나 고급 빵 세트 같은 선물을 보내며 호감을 표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 미래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무 집에나 장가 안 보낸다. 그래도 너희 집은 참 안정적으로 보여서 마음에 들어. 사는 모습이 단단해 보이더라.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계약인지 저는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는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결실이라는 낭만적인 말 뒤에는 각자의 돈과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냉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예식장 식대를 정하는 자리에서 저는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은 단호했습니다. 식사는 그냥 눈속임이야. 다들 사진 찍고 나면 밥은 대충 먹고 가잖아. 돈 써봤자 티도 안 나. 제일 싼 10만 원짜리로 하자. 허세 부릴 필요 없어. 그래도 먼 길 오시는 분들인데 대접은 제대로 해야지. 최소한 13만 원짜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싫으면 내 돈으로 해. 난 거기에 한 푼도 더 보탤 생각 없으니까. 결혼식은 보여주기보다 효율이 중요한 거야. 내 돈으로 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 집이 더 잘 사니 내가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니? 원래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쓰는 게 예의란다. 저는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저희 집 주변 지인들에게 저희 집 재정 상황을 몰래 묻고 다녔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물과 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품목의 절반을 빼라고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다 하니? 괜히 돈만 날리는 짓이야. 그럴 돈 있으면 아파트 사는데 보태거라. 그것은 합리적인 척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마저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결혼 지원금 말인데 우리 집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희 쪽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예산 맞추기 힘들어. 결혼은 각자 형편에 맞게 부담하는 거 아니야.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너희 쪽에선 더 낼 수 있잖아. 굳이 형편 안 되는 우리 집까지 무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결혼이 철저한 손익계산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번 맺은 인연이니 잘 맞춰가 보자고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희 집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 경쟁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아버지 가게의 매출이 순식간에 40%나 급감했습니다. 본점은 그나마 버텼지만 지방에 있던 지점 3곳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굳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잠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워. 결혼 준비를 서두르다 보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건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당혹감이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요즘 자영업자들 줄줄이 문 닫는다던데. 나까지 같이 휘말리는 건 솔직히 좀 걱정된다. 그것은 가족이 될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미리 계산하는 냉정한 저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 마치 취조하듯 저희 집의 재정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월 매출은 얼마나 줄었니? 부채는 얼마나 돼? 혹시 친정에서 부동산 처분할 생각은 없어? 이럴 땐 현금이 최고야. 그들의 노골적인 속셈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환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신랑의 연락은 뜸해졌고 결혼 준비 이야기는 피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그의 입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해? 너 처음부터 돈만 보고 만난 거였어? 그게 뭐 어때서?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순진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결혼 준비를 중단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람과 그 집안을 깨끗이 비워내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핑계로 빼앗겼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 모두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고 했던가요? 아버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럴 바엔 본점을 완전히 뜯어고치자. 간판부터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고 좌석도 2배로 늘린다. 손님들이 여기가 예전 그 가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거야. 저는 가게 SNS를 재정비하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진심의 공간이라는 스토리를 입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손님들의 후기 하나하나에 정성껏 댓글을 달며 소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고기 맛을 지켜냈고 어머니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자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좌석수가 늘어난 덕분에 매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에게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게의 고기 품질을 높이 평가해 납품뿐만 아니라 신메뉴 개발까지 함께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희 가족은 개업 전 시식회를 위해 그분의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층 규모의 통유리 건물, 화려한 조명. 그곳은 누가 봐도 성공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즐기고 있던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들어서는 남자. 제 전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주변에 다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이런 데는 너랑은 좀 안 어울리잖아.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런 데서 밥 먹을 돈은 있나 보네. 참 안쓰럽다. 진짜. 그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레스토랑 직원의 작은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사장님 사위 될 사람이라며.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새로 잡은 투자처는 바로 이 레스토랑 사장님의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찻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는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통쾌한 복수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아버지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녀지간이었고 생각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레스토랑 사장, 즉 전 약혼자의 새로운 예비 장인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노트북을 열어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재생했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너희 집에서 얼마 줄 건데? 라는 문자가 캡처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직접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의 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마지막 확인을 위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이 전 약혼자와 그의 어머니를 양가 상견례 겸 저녁 식사라는 명목으로 레스토랑에 초대한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약혼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결혼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그때 레스토랑 사장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저희 레스토랑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업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 한마디에 전 약혼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잠시 눈동자를 굴리던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두 집안이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아버지와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약혼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경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뱉은 말은 그의 본질 그 자체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냉정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 앞에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 한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한 집안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혼이 걸린 문제에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는 너희 집은 부유하니 내가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상식을 벗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예비 신랑은 제 면전에서 대놓고 너희 집에서 얼마나 해줄 건데? 라고 묻는 인간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들의 계산기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예물과 예단을 깎아내리고 저희 집 재산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조사 과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잠시 어려워지자 그는 제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해? 그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결혼은 철저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투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에서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1층에서 꽤 이름난 정육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식당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식사 시간이면 수십 미터씩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고 전국에 지점이 5개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희 식당은 그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야전 사령부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철학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은 배가 터지도록, 고기는 아낌없이 내주는 것, 그 진심 덕분이었을까요?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좋은 고기를 대주겠다는 거래처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장사 수완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데에도 능력이 탁월하셨습니다. 특히 신용은 목숨과도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며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분인지 사람의 속내, 특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의 의도는 금방 알아차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만할 때쯤이면 꼭 허점을 찔리곤 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가왔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제 자신이 아닌 저희 집의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분주한 식당 일과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시면서도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일 케이크 조찬을 동네 빵집에서 2만 원짜리를 사오시며 비싼 케이크 먹는다고 입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것 아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 저희 집 살림은 늘 든든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돈 잘 버는 부잣집으로 비쳤습니다. 덕분에 SNS나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며 저희 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꼭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라며 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 빠듯하다며 웃어넘기셨지만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재산의 지분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경계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을 맞는 아버지, 장부를 정리하는 어머니, 거래처를 뛰어다니는 오빠, 그리고 퇴근 후 가게 일을 돕는 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사만 해도 평생 밥은 굶지 않겠다.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르고 말솜씨도 좋으니 완전 장사꾼 체질이야. 어머니가 받으셨죠. 장사야 평생 해도 괜찮지만 저런 성격이 시집가서 며느리감으로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어설프게 착해서 집안 말아먹는 며느리보다 100번 낫지. 내 성깔이면 웬만한 놈들한테는 절대 안 밀릴 거다. 아버지의 칭찬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이룬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이 순탄했을 거라 짐작하지만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저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자리도 잡았으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이번엔 정말 괜찮다. 제가 물었죠. 그 괜찮다는 기준이 뭔데요? 성격, 직업, 아니면 통장 잔고. 다 괜찮지. 돈 잘 벌고, 성실하고, 집안도 반듯해. 내 조건과도 잘 맞을 거야. 집안이 반듯하다는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보통 너희 집과 급이 맞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방송과 SNS 덕분에 잘나가는 고깃집 사장 딸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했고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그 꼬리표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점 이것이 나를 노리는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도 언젠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사람 신용부터 확인해. 장사하는 집은 어설프게 돈 있는 척하면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돈 있는 척했다고 그래. 내가 안 해도 이미 세상은 우리 집을 그렇게 봐. 세상 사람 무서운 거 너도 알잖아. 절대 방심하지 마라. 오빠의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보다 내 돈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이 포장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반듯하고 말투는 상냥하지만 대화 속에는 슬쩍 돈 냄새를 맡으려는 질문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소개는 모두 거절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친한 언니가 이 사람은 진짜 괜찮다 하며 끈질기게 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 대기업 재무팀에 다니고 외모도 깔끔하고 성실해. 내 성격에 허튼 짓 하는 놈이면 바로 잘라낼 거잖아. 그냥 밥 한 끼 먹는 셈 치고 나가봐. 솔직히 대기업 재무팀이라는 말에 기가 솔깃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밥이나 한 번 먹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레스토랑.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까지 첫인상은 합격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던진 첫마디는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다 보니
돈이 없으면 인격도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오해는 마세요. 돈이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체면도 구겨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속으로는 이게 무슨 자기소개인가 싶었지만 일단 웃어넘겼습니다. 겉모습이 단정하고 말투도 부드러웠기에 그저 가치관의 차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종교인이라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며 살아온 탓에 어린 시절 꽤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예민한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대부분 경제와 재테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봉, 투자, 부동산, 금리 이야기까지 막힘없이 나오는 것을 보니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제 눈에는 그저 계획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든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저녁 식사 제안이 왔습니다. 장소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한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예요.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이것이 제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 많이 들었다. 친정이 고기 장사를 한다며? 하루 종일 기름이랑 연기 속에서 일하니 손도 거칠고 옷에도 냄새가 배겠네. 그런 데서 오래 일하면 우리 며느리 피부나 건강이 상할까 봐 내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 첫 만남에 첫인사로 냄새와 건강 걱정이라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깔린 미묘한 무시와 선 긋는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문화공연 티켓이나 고급 빵 세트 같은 선물을 보내며 호감을 표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 미래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무 집에나 장가 안 보낸다. 그래도 너희 집은 참 안정적으로 보여서 마음에 들어. 사는 모습이 단단해 보이더라.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계약인지 저는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는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결실이라는 낭만적인 말 뒤에는 각자의 돈과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냉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예식장 식대를 정하는 자리에서 저는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은 단호했습니다. 식사는 그냥 눈속임이야. 다들 사진 찍고 나면 밥은 대충 먹고 가잖아. 돈 써봤자 티도 안 나. 제일 싼 10만 원짜리로 하자. 허세 부릴 필요 없어. 그래도 먼 길 오시는 분들인데 대접은 제대로 해야지. 최소한 13만 원짜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싫으면 내 돈으로 해. 난 거기에 한 푼도 더 보탤 생각 없으니까. 결혼식은 보여주기보다 효율이 중요한 거야. 내 돈으로 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 집이 더 잘 사니 내가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니? 원래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쓰는 게 예의란다. 저는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저희 집 주변 지인들에게 저희 집 재정 상황을 몰래 묻고 다녔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물과 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품목의 절반을 빼라고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다 하니? 괜히 돈만 날리는 짓이야. 그럴 돈 있으면 아파트 사는데 보태거라. 그것은 합리적인 척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마저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결혼 지원금 말인데 우리 집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희 쪽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예산 맞추기 힘들어. 결혼은 각자 형편에 맞게 부담하는 거 아니야.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너희 쪽에선 더 낼 수 있잖아. 굳이 형편 안 되는 우리 집까지 무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결혼이 철저한 손익계산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번 맺은 인연이니 잘 맞춰가 보자고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희 집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 경쟁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아버지 가게의 매출이 순식간에 40%나 급감했습니다. 본점은 그나마 버텼지만 지방에 있던 지점 3곳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굳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잠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워. 결혼 준비를 서두르다 보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건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당혹감이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요즘 자영업자들 줄줄이 문 닫는다던데. 나까지 같이 휘말리는 건 솔직히 좀 걱정된다. 그것은 가족이 될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미리 계산하는 냉정한 저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 마치 취조하듯 저희 집의 재정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월 매출은 얼마나 줄었니? 부채는 얼마나 돼? 혹시 친정에서 부동산 처분할 생각은 없어? 이럴 땐 현금이 최고야. 그들의 노골적인 속셈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환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신랑의 연락은 뜸해졌고 결혼 준비 이야기는 피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그의 입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해? 너 처음부터 돈만 보고 만난 거였어? 그게 뭐 어때서?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순진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결혼 준비를 중단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람과 그 집안을 깨끗이 비워내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핑계로 빼앗겼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 모두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고 했던가요? 아버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럴 바엔 본점을 완전히 뜯어고치자. 간판부터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고 좌석도 2배로 늘린다. 손님들이 여기가 예전 그 가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거야. 저는 가게 SNS를 재정비하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진심의 공간이라는 스토리를 입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손님들의 후기 하나하나에 정성껏 댓글을 달며 소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고기 맛을 지켜냈고 어머니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자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좌석수가 늘어난 덕분에 매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에게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게의 고기 품질을 높이 평가해 납품뿐만 아니라 신메뉴 개발까지 함께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희 가족은 개업 전 시식회를 위해 그분의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층 규모의 통유리 건물, 화려한 조명. 그곳은 누가 봐도 성공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즐기고 있던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들어서는 남자. 제 전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저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주변에 다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이런 데는 너랑은 좀 안 어울리잖아.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런 데서 밥 먹을 돈은 있나 보네. 참 안쓰럽다. 진짜. 그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레스토랑 직원의 작은 수군거림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사장님 사위 될 사람이라며.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새로 잡은 투자처는 바로 이 레스토랑 사장님의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찻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는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통쾌한 복수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아버지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녀지간이었고 생각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레스토랑 사장, 즉 전 약혼자의 새로운 예비 장인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노트북을 열어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재생했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너희 집에서 얼마 줄 건데? 라는 문자가 캡처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직접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의 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마지막 확인을 위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이 전 약혼자와 그의 어머니를 양가 상견례 겸 저녁 식사라는 명목으로 레스토랑에 초대한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약혼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결혼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그때 레스토랑 사장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저희 레스토랑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업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 한마디에 전 약혼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잠시 눈동자를 굴리던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두 집안이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아버지와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약혼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경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뱉은 말은 그의 본질 그 자체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냉정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 앞에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 한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한 집안의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혼이 걸린 문제에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는 너희 집은 부유하니 내가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상식을 벗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예비 신랑은 제 면전에서 대놓고 너희 집에서 얼마나 해줄 건데? 라고 묻는 인간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들의 계산기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예물과 예단을 깎아내리고 저희 집 재산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조사 과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잠시 어려워지자 그는 제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희 집 망했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해? 그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결혼은 철저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투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에서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1층에서 꽤 이름난 정육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식당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식사 시간이면 수십 미터씩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고 전국에 지점이 5개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희 식당은 그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야전 사령부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철학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은 배가 터지도록, 고기는 아낌없이 내주는 것, 그 진심 덕분이었을까요?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좋은 고기를 대주겠다는 거래처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장사 수완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데에도 능력이 탁월하셨습니다. 특히 신용은 목숨과도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며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분인지 사람의 속내, 특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의 의도는 금방 알아차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만할 때쯤이면 꼭 허점을 찔리곤 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가왔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제 자신이 아닌 저희 집의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분주한 식당 일과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시면서도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일 케이크조차는 동네 빵집에서 2만 원짜리를 사오시며 비싼 케이크 먹는다고 입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것 아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 저희 집 살림은 늘 든든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돈 잘 버는 부잣집으로 비쳤습니다. 덕분에 SNS나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며 저희 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꼭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라며 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 빠듯하다며 웃어넘기셨지만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재산의 지분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경계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을 맞는 아버지, 장부를 정리하는 어머니, 거래처를 뛰어다니는 오빠, 그리고 퇴근 후 가게 일을 돕는 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사만 해도 평생 밥은 굶지 않겠다.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르고 말솜씨도 좋으니 완전 장사꾼 체질이야. 어머니가 받으셨죠. 장사야 평생 해도 괜찮지만 저런 성격이 시집가서 며느리감으로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어설프게 착해서 집안 말아먹는 며느리보다 100번 낫지. 내 성깔이면 웬만한 놈들한테는 절대 안 밀릴 거다. 아버지의 칭찬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이룬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이 순탄했을 거라 짐작하지만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저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자리도 잡았으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이번엔 정말 괜찮다. 제가 물었죠. 그 괜찮다는 기준이 뭔데요? 성격, 직업, 아니면 통장 잔고. 다 괜찮지. 돈 잘 벌고 성실하고 집안도 반듯해. 내 조건과도 잘 맞을 거야. 집안이 반듯하다는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보통 너희 집과 급이 맞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방송과 SNS 덕분에 잘나가는 고깃집 사장 딸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했고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그 꼬리표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점 이것이 나를 노리는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도 언젠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사람 신용부터 확인해. 장사하는 집은 어설프게 돈 있는 척하면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돈 있는 척했다고 그래. 내가 안 해도 이미 세상은 우리 집을 그렇게 봐. 세상 사람 무서운 거 너도 알잖아. 절대 방심하지 마라. 오빠의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보다 내 돈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이 포장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반듯하고 말투는 상냥하지만 대화 속에는 슬쩍 돈 냄새를 맡으려는 질문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소개는 모두 거절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친한 언니가 이 사람은 진짜 괜찮다 하며 끈질기게 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 대기업 재무팀에 다니고 외모도 깔끔하고 성실해. 내 성격에 허튼 짓 하는 놈이면 바로 잘라낼 거잖아. 그냥 밥 한 끼 먹는 셈 치고 나가봐. 솔직히 대기업 재무팀이라는